저희가 국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우선 시간이 좀 경과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피곤하실 겁니다. 어제도 13분이 여수 수산시장 화재 현장을 다녀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공부 모임이 계산해 보니까 8개월 만에 다시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권 능력을 키워야 되고 또 우리가 2월까지 해서는 대선 공약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책기관 12개 기관을 선정해서 오늘부터 서울 전에 2개 기관, 또 서울 세고 나서 10개 기관을 2월까지는 다 마무리해서 국책기관 12곳을 초청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키워드 3가지씩을 좀 저희들이 들어보고 그것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강의로 한국개발연구원 김주훈 수석 이코노미스트께서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김준경 KDI 원장님께서도 와주셨습니다. 박수로 두 분을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공부 모임을 가진 것은 우리가 창당의 초심을 잊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공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그때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꼭 이번에 정권 교체를 우리 당 중심으로 해나가자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 계속 의원님들 들어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약 한 20여 분 이상 오신 것 같습니다. 박지원 대표님은 지금 7시 반부터 방송 인터뷰가 있어서 끝나고 오실 것이고 안 대표님은 오늘 좀 오래 오고 오실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첫 출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책위와 원내 행정실에서 저희가 원내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송기석 우리 김준경 돌아서 원장님께서 직접 또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생략하고 바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저희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우선 대외경제적인 여건이 어떤가를 간단히 살펴보고 요즘 새로운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성격을 규명을 해보고 다음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속하는 데 어떠한 도전 과제가 있는지를 간단히 보고 마지막으로 정책 과제 순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외경제적인 여건입니다. 편의상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부터 저희가 봤는데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성장 회복이 미국 경제는 회복이 되고 있는 반면에 유럽과 일본은 아직도 위기 직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위기 극복을 했느냐? 우선 미국 정부 주도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또 미국 경제와 사회가 갖고 있는 특유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에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포함을 해서 금융기관 부실 채권 축소랄지 여러 가지 양적 완화 등등의 정책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 오른쪽 하단에서 보시듯이 신규 주택 압류가 현저히 줄어서 이제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가계부채는 정부의 노력으로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정부 부채가 다시 늘어나서 약간의 가계부채를 정부 부채로 대체하는 형태가 돼서 총부채의 축소는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부문별 부채 상황을 볼 때 여러 걱정이 많은 가계부채도 그렇고 기업부채도 그렇고 이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커지면 이 빚
빚더미 때문에 이자 부담 등등이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을 제약을 하는 그 임계치에 현재 도달돼 있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새로운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할 것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층은 잘 아시다시피 저숙련 노동자 계층입니다. 위기 이후에 경기가 회복은 됐지만 여전히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고 또한 제조업의 일자리도 대폭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 보시듯이 미국의 소득 상위 1%가 점하는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제조업의 고용 규모가 2000년대 들어와서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트럼프는 잘 아시다시피 러스트벨트 지역의 그 저숙련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선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대폭적인 감세를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인데 재정 지출은 이제 SOC를 중심으로 해서 돈을 풀어서 일거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일자리를. 그 다음에는 보호무역 정책,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해서 반이민 정책, 금융규제 완화와 국방비 삭감 등의 선거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내수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세와 재정 지출을 확대하게 되면 이것이 곧 경기 부양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금리화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되면 미국의 안 그래도 무역 적자가 큰데 이러한 무역 적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호무역 조치, 무역 제재로 축소를 해보겠다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 정부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등을 포함을 해서 불공정 무역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되는 상계 관세를 대폭적으로 부과를 한달지 아니면 환율 조작국 등을 지정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이제 나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이 2008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아서 중국 정부가 취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내수 부양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이 안 될 거에 대비해서 내수 부양으로 경제를 이끌고 나겠다. 근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 기업 부채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급증하고 무리한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과잉 투자, 공급이 과잉돼 있는 과잉 투자 현상을 겪고 있어서 성장률이 최근에 계속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구조조정입니다. 투자를 했는데 투자만큼 과실이 안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부실 기업이나 부실 채권에 대한 구조조정에 직면을 했는데 이러한 과잉 투자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부실 기업이 급격히 증가되고 이자 보상 회율, 그러니까 영업해서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 보상 비율의 1 미만 기업 지수 비중이 그래프에 보시듯이 급격히 올라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을 포함을 해서 중국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본 수지, 즉 중국 내로 들어오는 자본에 비해서 중국 밖으로 나가는 자본의 유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의 외환위기 등에 대비해서 쌓아올린 막대한 규모의 외환 보유고가 최근 갑자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조 달러에서 지난 연말 정도에 3조 달러로 약 한 1조 달러 가까이 돈이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영향을 미칠 대외적인 큰 요인을 중심으로 봤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구상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2차, 3차 산업까지는 1차 산업은 이제 증기기관 영국에서 개발이 된 것이고요. 1차와 2차까지는 인간의 육체 노동을 에너지로 해방을 하는 것이 특성이었다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개발로 통칭이 되고 있는데 3차부터는 인간의 두뇌 활동을 두뇌 작용을 이제 보완해주기 위한 여건인데
3차와 4차 간의 차이점은 3차는 컴퓨터 내에서까지만 사이버 공간 내에서만 머물렀는데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오면서는 빅데이터로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두 개가 결합이 되는 형태가 돼서 신산업이 무수히 많이 창출이 될 것이다라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그다음에 정확한 수요 정보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처리를 그동안에 못했는데 수요자 행태를 쫓아가면서 패턴을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용량의 정보 처리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서 산업계에서 발신이 되는 대량 정보를 분석함에 따라 기존 산업으로 진출을 해서 아마존을 포함을 한 구글이나 IT 업체들이 기존 산업으로 진출하고 이 방어하기 위해서 기존 산업들은 IP화를 하는 지금 전면적인 산업 내 일종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식적으로 간단히 보여드리면 우선 제조업에서는 독일에서 중심으로 하는 인더스트리 4.0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규모의 무인 공장을 꾸미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컨트롤이 되는. 그래서 실시간으로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는 인간이 들어서 공장 직원들과 공장장이 여러 가지 명령으로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사람 손을 여러 명 거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로봇과 그걸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으로 무인 공정화 시키겠다는 인더스트리 4.0 얘기고요. 자동차는 이제 운전사가 기사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 스스로 움직이는. 그다음에 물류교통망은 모든 철도와 해운을 하나의 망으로 연결돼서 물류 수송에 있어서의 중간에 로스를 없애겠다는 얘기고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는 각 가정에 전력 측정을 통해서 스마트 그리드를 책정을 해가지고 이 역시 가정 에너지 소비 패턴을 읽어내서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고 의료는 이제 디지털 헬스들에서 기존 병원에 대한 환자 지금은 이제 의사가 환자를 측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생활 습관 측정함으로써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 어떤 병이 올 것이다 라고까지 진단을 해주는 형태로 발전이 될 것이고요. 금융은 이제 핀테크로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산업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연결시켜주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나 센서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밑바탕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력을 그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창의적으로 양성을 하느냐에 이제 국가 경쟁력이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핵심적인 원리를 보고를 드린다면 실생활에 수요자들이 수요 패턴을 읽고 센서로 잡아서 그것을 디지털 정보로 전환해서 사물 인터넷 망을 통해서 인공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로 포착된 디지털 정보를 무선 통신으로 전달해주면 이 인공지능이 집계된 대량음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한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4차 산업 시대에서의 산업의 주도권은 이 데이터를 누가 가장 잘 장악하느냐. 그래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수요 정보를 장악해서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하거나 중개해주는 이것이 이제 산업 경영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고약스러운 점은 이것이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승자 독식의 구조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이제 염두에 두고 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쟁력 요소가 뭐냐? 우선 뭐니 해도 소프트웨어, 즉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 요즘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로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수학과 통계학 등의 기초학문이 깊이 있고 다뤄져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창의적인 인재란 앞으로 혁신 때문에 경제적 산업적인 현실이 매우 자주 바뀌는데 바뀌는 그때마다 거기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이러한 논리적인 구성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교육은 이제 불행히도 그렇지가 못하고 선생님이 아니면 교과서에서 말하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정답으로만 여기는 굳은 경직적 사고를 가져오는 것이라서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개방적 구조는 여기서 창업 및 벤처가 이제 앞으로 성장의 배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세기를 지배해오던 거대 규모의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를 갖는 거대 기업보다는 창업 및 벤처 기업들로 연합체를 이루는 형태가 되고
구글도 어찌 보면 개별 기업이라기보다 개별 혁신형 벤처들이 M&A를 통한 집합체. 그러니까 저는 흔히 비유를 구글 같은 경우에는 석류로 비유를 들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포드, GM 같은 20세기의 대량 생산 업체는 이제 수박 한 덩어리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유연성인데요. 유연성은 창조적 파괴가 계속될 것입니다. 네, 이것을 그 사회, 그 국가 내에서 이해관계가 이제 달라질 텐데 이러한 이해관계를 변화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을 해서 흡수를 해서 새로운 레짐으로 체인지를 시켜주느냐 이런 것인데 이러한 유연성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를 볼 때 우리의 기존의 경제 구조와는 상당 부분 부적합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앞으로 구조 개혁에 중대한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건 저희 생각뿐만 아니라 WEF에서 매년 국가 경쟁력을 발표를 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자기네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25개 나라를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갔는데 불행히도 최하위인 25위에 있습니다. 연유는 노동이나 금융이나 이런 자원을 상황 변화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재배치가 그때그때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한 유연성이 이 한국은 대단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비교 가능한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매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 성장과 도전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과거 70년대부터 장기적인 성장 요인을 볼 때 이제는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연대에는 자본이나 노동 이러한 생산 요소들을 투입을 하면 수요는 무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 요소를 공급을 확대시키면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고도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경제도 어느덧 이제 선진국권으로 들어갔는데 선진국권이 된다는 얘기는 뛰어난 과학기술 혁신의 역량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기회가 둔화된다. 즉 이미 집집마다 자동차, 텔레비, 냉장고 다 깔려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가 생겨날 기회가 좀처럼 신상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렵다. 그래서 투자의 기회가 둔화되고 그다음에 인구는 또 1인당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공통으로 겪는 문제인데 인구 증가가 저출산율이 발생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사람 한 사람을 고급 인재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고급 인재를 키우기 위한 투자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성숙화되고 유일하게 남은 희망은 혁신밖에 없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표는 미국 교수들과 우리나라 저희 이제 K대에서 K대 하버드 시리즈를 내는 게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교수들이 우리나라의 지난 2005년까지의 성장률을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GDP 성장률이 8, 9에서 한 5%대, 98년 이후는 5%대인데요. 고도 성장 기간을 보면 자본과 노동 투입의 양이 가장 컸고 그다음에 TFP는 이제 Total Factor Productivity라 가지고 주로 R&D나 이 자본과 노동 투입 이외의 것들에 의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파트.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기술 혁신 같은 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게 이제 별로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밑에 그래프는 밑에 표는 저희 K대 연구진이 연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성장률이 앞으로 뚝 떨어지겠지만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의 기회가 둔화되기 때문에 자본의 투입이 별로 기여도가 높지 않고 또 노동은 심지어는 이제 마이너스로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남은 유일한 희망은 이제 기술 혁신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요소 투입의 하락에 의한 성장 감쇄를 혁신 창출에서 어떻게 성장 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 창출이 대체가 가능해진다면 그만큼 성장이 올라가는 이제 선진국형 성장 경로를 좋든 싫든 밟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제 국민으로 들어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걸 이제 산업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약간 각도를 틀어서 보고를 드린다면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것은 수출 제조, 즉 하드웨어 기반형의 산업 구조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소프트웨어 기반형, 그러니까 서비스랄지 기술 혁신이랄지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반형의 산업 구조로 이제 전환이 되는 현재 변곡점에 처해 있다고 보고요. 일본을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저희 산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제조업의 쇠퇴에서 기인해서 제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우리의 문제는 이제 하드웨어 기반형의 산업화 성공에 안주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계속 외연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의 정책이나 우리 정책 프레임 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 구조로 지연이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징검다리로 저희가 좀 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도 굉장히 그 정책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고 있는데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92년에서 2002년까지 10년 동안에는 한국이 싱가포르와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이후로 들어오면 한국의 성장은 반토막이 나는데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는 과거의 제조업 생산 기지에서 서비스 산업, 의료, 교육, 관광 이런 쪽으로 탈바꿈을 해서 동남아시아의 많은 부자들한테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지로 탈바꿈을 했다는데 성장을 유지하는 측면이라 보고요. 최근 여러 가지 외신 뉴스를 보면 싱가포르가 또 4차 산업혁명에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이제 문제점들이 어딘가를 간단하게 짚어본다면 미래에 대한 준비로서 우선 소프트웨어 산업이 우리가 취약합니다.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제 좀 부족한데요. 요 그래프는 카이스트 교수님이 조금 오래됐는데요. 한 10년 전에 작성한 것을 저희가 이제 다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 그래프, 주황색 그래프는 한국이 각 세계 시장에서 점하고 있는 점유율입니다. 예를 들면 메모리 칩이랄지 LCD랄지 휴대폰 이런 쪽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데 불행히도 전 세계적인 시장 규모는 작습니다. 그에 비해서 왼쪽은 소프트웨어 시장들인데 소프트웨어 시장들은 우리 한국이 점유율이 매우 낮고 그런데 불행히도 세계 시장 규모는 대단히 큰데 이것은 10년 전의 거기 때문에 이 규모가 더 커질 것일 겁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우리가 이제 개발연대에는 피라미드형의 대기업을 정점으로 해서 그 밑에 중소 협력업체들이 구성이 되는 그 피라미드형의 수직적 기업 구조를 택했는데 이것이 전자 자동차 같은 조립 가공 산업을 빠른 시간 내에 급성장시키는 즉 대기업이 해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중소 협력업체한테 기술을 확산시켜서 싼 값에 만들어내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품질도 좋은 이러한 그 수직 계열화 체제가 한국 경제 산업의 성공을 가져오는 큰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면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 간에 특히 이제 그냥 중소기업이 아니고 혁신형 중소기업일 텐데요. 이러한 중소 벤처기업들 간에 그때 시장 수요에 맞춰서 이합집산, 수평적인 결합과 해체가 신속히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거대 규모의 수직 계열화 체제로는 새로운 산업 구조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또 하나 이제 일본식 하청 거래가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약간 퇴색이 됐습니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장기 지속적인 거래를 올해 일감을 받으면 내년에도 여전히 지속이 될 거다 하기 때문에 중소협력업체들이 혁신을 유발하는데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R&D 비중이 낮은 것이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엔지니어 몇 사람을 고용하는 게 그렇게 돈이 없을까? 저는 좀 오히려 그거보다는 더 큰 문제가 협력업체들의 그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유발하려는 유인이 별로 없다 하는 얘기고요. 또 대기업은 이거를 반대급부로 일감 주니까 그만큼 내년도 단가는 후려쳐도 네가 어디로 못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나쁜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대적인 규제가 많습니다. 수요 정보, 이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싸움인데 이 데이터를 누가 개인 정보를 빨리 끌어와서 가공을 해서 수요 정보로 컨버트를 시키느냐 하는 싸움인데 경쟁력인데 이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 정보 접근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개인 정보가 그동안에 유출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 밑에는 또 우리 사회 고유의 특성인 불신풍조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출 사고도 많은데 아무래도 불신이 많은데 유출 사고도 많으니까 내 개인 정보를 당신네들이 왜 접근하려 드느냐. 그래서 원천 봉쇄가 되고 이러한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산업적 활용에 이제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접근은 허용을 하겠다. 대신 만일에 유출 사고가 나면 그건 정부 책임이 아니다. 당신의 개입 책임이다. 기업 책임이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체제를 물려가지고 거의 기업이 파산되는 형태로까지 가기 때문에 그 기업은 데이터 유출 사고, 즉 해킹이나 여러 가지 사고에 선제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R&D 투자를 해가지고 해킹을 방지하는 그래서 그 보안 소프트웨어 자체를 또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하는 일석이조의 이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주입식 교육 체제입니다. 대학 입시를 통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가계 부담에 허리를 주게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지만 산업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에 선생님이 교단에서 한 사람의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거를 받아 적어가지고 외워서 쓰는 암기형 지식 축적은 대량 생산 체제에는 상당히 유용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창의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현재 산업 구조에서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또 하나 문제점이 사회적 합의의 도출입니다. 그 규제나 정책 지원을 통해서 성장분으로 자원을 유인하도록 하는 것이 그동안의 정부 주도형 성장의 원천이고 이것이 그 제조업, 수출 제조업 중심의 불균형적인 산업 구조를 형성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고도 성장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에서 나타나듯이 민주화를 통해서 이해관계 변경이 되면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절충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이 흔히 아시듯이 정책 토론에 그러면 그냥 요식회의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의 그 공감대 조성이 어렵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반대 세력들은 길거리에 나가고 머리띠 두르고 이렇게 돼서 정책 도입이 상당 부분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이 되는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형 혁신 구조로 가야 되는데 더욱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이제 확립이 돼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새로운 규범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구조개혁을 통해서 신산업이 창출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과제로는 우선 우리 경제 구조가 유연성을 확립을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유연성이라는 얘기는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자르고 가진 자 횡포가 벌어지는 이런 유연성을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니고 생산성이 낮아진 부분에서 자원이 빨리 빠져나와서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빨리빨리 재배치가 되는 이러한 유연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로막는 거에 첫 번째 이제 규제들인데 이 규제 개혁이 지난 한 30년 동안 규제 개혁이 계속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실효성은 그동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규제에 대한 피해자인 기업들이 직접 원고가 돼서 이제 일종의 고발을 하는 형태고 거기에 대한 디펜스는 소관 부처에서 일어나는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규제가 한 사람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99명의 피해를 입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파인 튜닝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관부처에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겠지만 그 한 사람의 도둑을 정확히 잡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후적 규제 같은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규제 자체에 대한 심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 배심원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법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향점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기업의 접근을 일단 허용을 하되 가져가서 활용한 결과 만일에 유출을 사고가 생겼다. 그거는 기업 당신들에게 무한 책임을 묻겠다. 그런 기업들이 시큐리티에 대한 그 R&D를 무척 높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금융개혁 경우에는 이 금융이 이제 우리 산업의 가장 낙후된 산업 중에 하나인데 주로 금융기관들에 대한 가버넌스 체계 이 부분을 고쳐야 금융개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되고요. 노동개혁의 경우에도 직장의 유연성을 높이되 그 군 내 그 안에서는 A 업체에서 빠져서 B 업체로 옮겨가는 이런 형태는 쉽게 이루어지는 유연 안전성, OECD에서 얘기하는 유연 안전성을 강화시켜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교육개혁 경우에는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이 PBL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서 저희가 지금 저희 KDI에서 그 미국 연구소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도입을 해서 지금 세종시를 중심으로 그 실험 중인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은 그 기존의 선생님이 가르치고 얼마만큼 외웠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답이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한 4-5명이 팀을 짜가지고 선생이 화두는 줍니다. 오늘의 뭐 화두를 하나 주면 그걸 가지고 학생들끼리 자기네끼리 책 읽은 거, 그동안에 책 읽은 거, 알고 있는 지식, 텔레비에서 본 거 다 주워 모아가지고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배틀을 붙이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의력이 저절로 이제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특히 필요한 거,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러니까 소통의 능력, 이것도 좀 키워주고요. 그걸 이제 경제 교육에다 지금 접목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정부 개혁 파트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국 기관에서 평가들 하는 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부가 정책을 위반하는 것은 거의 세계 탑 수준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것이 현장에서 집행이 되고 있고 더 하나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를 해서 성과 평가를 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문책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 문책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책과 제도 자체가 얼마나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잘못된 제도면 조금씩 고쳐나간다. 그러한 주기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거의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경제정책의 내용, 컨텐츠, 무엇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좀 둔감한 형태라서 이 부분에 하우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정부 출연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옆에서 보기에 그 적극적인 민원을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주로 처벌과 징계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는 그냥 정상인 거고 못할 시에는 잡아내가지고 처벌하니까 규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움츠러 들어가지고 가급적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안 된다고 해주는 게 능사입니다. 그러지 말고 옛날처럼 개발연대처럼 우수한 성과를 발굴해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효과 반영을 한다면 아마 신바람들이 나서 정책 집행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해관계들이 참여해서 실질의 토의가 이루어지는 정책협의가 다른 나라들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면 그래서 오픈 공개하에 이루어진다면 집단 이기주의가 상당 부분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혁신역량 제고로 혁신 기업들이 창출되기 위해서 가불관리를 지금 없애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표준계약서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가불관계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서 권고에 그치가 있는데 이것에 이제 구속성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표준계약서 작성 안 해주면 그러면 정부 각종 구매 사업을 빼버렸다. 얼마든지 신경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물적인 물품을 구매하고 사고 파는데 거래 규범은 이제 상당히 섰는데 지식자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짠다 할지 디자인을 형성을 했다 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다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래 규범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래 자산 규모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초 과학 기술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소에 좀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과학기술 체계를 좀 바꾸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연이어서 황교안 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그동안의 경제정책을 보면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양적 완화도 원 없이 펼쳤고 재정도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켜왔고 또 환율도 높게 설정해서 환율을 또 고환율을 유지하면서 다가왔고 또 R&D 과학기술 투자도 GDP 대비 R&D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할 정도로 R&D 투자도 다양하고 모든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왜 이렇게 경제는 저성장의 늪으로 점점 빠지고 있느냐. 정부의 답변은 유일합니다. 세계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측의 일관된 답변이고 또 유일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률, MB 정부, 또 박근혜 정부 돌아가지고 그건 뭘로 설명할 거냐.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세계 평균을 그래도 넘어야 하는데 온갖 경제 정책을 펼쳤는데 세계 경제 탓만하지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려워졌는지 쉽게 말하면 그 경제 정책이 어느 경제 정책이 실패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외면하는 정부의 답변이란 말이죠. 저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는 정말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경제가 어려워서도 문제지만 왜 어려워졌는지를 모르거나 외면하는 이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경제를 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대신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어떤 점이 실패를 해서 이러한 치명적인 상황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경제 정책 실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를 산업 쪽이다 보니까 이제 산업 중심으로만 보는 이제 한계를 가질 텐데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답변을 올린다면 그 여러 가지 가격 변수를 낮춰주는 거에 대한 저는 이제 두 가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가격 변수를 낮춰주는 온갖 그 정부의 정책, 이제 거시적인 정책이죠. 이것 자체는 뭐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 체제로 나눠져 있는데 중소기업들도 그 경제적 약자라는 관점에서 보는 시각 이것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 고용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창출하고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들에서 의미 있는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또 의미 있는 수익성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수직적인 계열화 체제가 돼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그 혁신을 하려는 능력도 없지만 혁신하겠다는 유인도 별로 안 생기는 체제 이런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한 것처럼 R&D 투자는 많이 들어가지만 그것이 주로 대기업들이 하는 것이고 꼭 R&D 투자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달지 이런 그 혁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익성을 창출하면 수익성이 높아지면 이제 선순환 구도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좋은 인력들을 뽑을 테고 좋은 인력 뽑으면 대기업에 대한 발언권도 세지고 근데 그 부분이 안 되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듭 제 자료 안에서 보고드린 형태에서 답변을 올리겠는데요. 그 우리 OECD 저는 이제 그 통계를 주로 인용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OECD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만한 국가들, 그러니까 동그라파에 아주 우리보다 좀 발전 상태 낮은 국가들 빼고 나면 그 GDP 대비로 볼 때 인구 규모나 GDP 대비로 볼 때 우리나라 정부의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산도 작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규제가 굉장히 셌다. 큰 정부를 만들어 놓으면 규제를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작은 정부로는 입각해서 규제를 제약을 많이 가했는데 이게 꼭 옛날 과거의 우리 노동국 같습니다. 규제는 굉장히 선진국보다 더 가혹한 형태로 세게 만들어 놓고 그
그것을 가면 현장에 가서 집행하는 상태를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거의 방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기업 현장에 가보거나 여러 가지 집행 현장에 가보면 이게 정책이 의도한 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거의 점검을 못한 형태입니다.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 기한해야지, 위에 보고 드려야지,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정책 개발해야 되지, 계속 일더미 속에 파묻혀 있고 만날 야근하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큰 정부로 마음 놓고 풀어놨을 때 그러면은 괴물을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정책하려는 개발은 많은데 개발 정책은 많은데 집행은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큰 문제고요. 이제 그거와 연관된 것 중에 또 하나가 집행도 문제지만 거듭 말씀 올리는 그 이해관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다 그 서구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 처음에 어떤 정책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러면 양자 간의 협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정부 정책으로 채택을 하는데 정부는 제3자적인 입장이죠. 근데 우리 정부가 몸이 달아가지고 먼저 이니시에이트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 정책 제안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세력이 존재할 테고 뭐 기존의 이해관계를 깨는 걸 싫어하는 집단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할 테고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별로 효력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지금 선진국처럼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이해관계 조정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정책으로 자 대충 이만하면 어그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책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의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짧은 소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러한 의원님 말씀에 제가 저 질문에 제대로 대답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책의 실행력, 실효성, 규제력 등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소득 분배는 소득 분배대로 악화가 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체제는 과거 개발연대 대기업이나 위에 상층부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이끌고 나가는 체제였는데 밑에서 못 따라가고 그런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구조에서 양극화되는 문제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신바람이 안 나는 얘기죠. 대다수가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현 정책의 집행력도 문제가 있고 그런 좀 고쳐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짧은 소개가 났었습니다. 오늘은 정책의 실효성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정책 방향과 내용이 잘못된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더 그 원인이 그 부분도 있겠죠. 네. 저는 정책 중에서 잘못된 정책, 그 방향과 내용이 잘못된 정책을 우리가 찾아내야만이 경제를 회복할 수 있지 실효성의 문제만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충분히 그러니까 퍼블릭 섹터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사적 경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모습들이 생긴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현상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 창조경제라는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를 가지고도 정부 주도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진전이 안 되고 결국 아직까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질문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16페이지에 사이트에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대비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유연성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나 에 관한 것 그리고 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16페이지에 보니까 유연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1위부터 5위까지 나라들, 핀란드, 네덜란드, 나중에 미국이 있는데요. 왜 우리는 유연성이 없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1위부터 5위까지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은 당연 1000만 명 이하의 조그만 나라들이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고 200만 명. 기본적으로 이 나라들은 굉장히 충분한 사회 안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유연하게 변할 때 그 충격을 개인이 받는 충격이 그거란 것인데 우리는 그만큼의 안전망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유연성을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조금 좀 더 이제 논의해야 될 주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혁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강화 문제. 지금 중국에서 13차 5개년 계획을 보면 중국이 가장 지금 그 금융 문제에 있어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경쟁력을 갖는 부분 외에 그 사람들이 서비스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1인 창업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국이 13차 5개년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한 1년, 2년 정도 돼가는데 우리도 사실은 계속 창업 활성화 정책을 펴왔고 또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왜 우리는 그것들이 안 되었을까? 모두에 말씀하신 정부 주도의 정책 자체의 문제인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점에 한계가 있었을까 이런 의견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사안 전망을 두텁게 해서 그래야 유연성을 갖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서비스업 쪽이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업종에 따라서 뭐 시설 규모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진입 규제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이제 좀 털어줘야 서비스업이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창업이 1인 창업이 신속히 이 발전을 못하는 데는 여러 연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벤처 자본들이 그냥 단순한 금융 자본이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도 보면은 단순히 금융업 종사자가 아니라 산업계에 종사하던 분이 이제 자기 여러 가지 스탁옵션이나 팔아가지고 돈이 된 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 안에 그 1인 창업자를 보고서 요 당신 아이템은 굉장히 좋다. 이걸 내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도 시켜주마. 이런 그 산업계 은퇴자들 공로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를 해볼 때 우리나라 경우에는 단순히 금융업을 가지고 일종의 나쁜 말로 얘기하면 돈놀이 수준으로 가서 말은 투자라고 해놓고 매월 뭐 이자 돈 비슷하게 돈 내놔라 그러니까 벤처기업들한테 싫어하는 거죠. 오히려 벤처기업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런 등등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래서 우선은 금융 부분에 그 좀 민간 산업에서 클 수 있는 경쟁 체제를 갖춰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산업계 은퇴자들과 결합이 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산업화 역사가 좀 쌓였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은퇴자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이러한 그 우량 기업에서 퇴직한 분들이 그 어느 정도 돈을 갖거나 아니면 사모펀드를 같이 결합이 돼서 벤처를 육성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신문 보도에서 보셨듯이 지금 우리 주력 산업은 마이너스 수출에 아주 최근에는 플러스 수출로 돌아섰지만 이렇게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 벤처 기업들은 고용, 매출, 수출에서 아주 발군의 성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희망은 벤처 기업에 걸어야 되지 않는데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형성을 하는 벤처 육성 이런 벤처가 아니라 민간 시장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받는 이런 이제 벤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는 그렇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부 사립학과 관련해서 산잡 대신 중소기업부를 설치해서 중소기업이 없는 이 담보 또 뭐 기술 또 사람 금융 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세제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의 소득세는 많이 벌면 많이 못 낸단 말이에요. 누진이 적용되는데 기업은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오히려 세금을 덜 낸단 말이죠. 이거는 왜 개인에 대해서는 누진적이고 법인에 대해서는 역진적이냐는 이 현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득세가 6단계 구간이잖아요. 6%, 15%, 24%, 뭐 30, 35, 38 이렇게 가는데 법인세도 이렇게 다단계 구간으로 소득세처럼 누진적으로 적용하면 현재 2억 이익에 대해서 6% 그다음에 200억이면은 20% 그다음 200억 이상은 22% 이제 3단계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다단계, 6단계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 2억 미만은 6%, 그다음에 뭐 200억은 15%로 낮아지고, 중소기업은 낮아지고, 이제 덩치가 커지면 이제 1,000억, 2,000억, 5,000억 가면은 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기업들이 쪼개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양질의 중소기업이, 혁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분리 창출될 거다는 점에서 이 세제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거에 대해서 견해 하나 여쭙고요. 두 번째, 경제는 심리다 그러잖아요. 심리. 지금 돈은 있는데 투자를 안 한단 말이죠. 노동은 줄고 그다음에 생산성도 절벽이고, 여기서 경제가 심리 요소가 7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이 KDI 같은 국책연구소에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 일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일본에는 없고 한국에는 있는 게 있다. 한국은 70년 동안 북쪽을 안 샀지 않느냐. 북방경제, 평화경제가 엄청난 잠재력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왜 한국의 경제 전문 기관에서는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과거에 냉전시대 같으면 북방경제 얘기하고 이러면 환상이다, 잠꼬대다 이러겠지만, 개성공단 우리 해봤잖아요. 모델이 확실히 우리 손에 쥐어졌었는데 이걸 없애버린 거에 대한 이제 참 너무 아쉽죠. 어쨌든 지금 일본이 평균 연령이 51세, 한국이 41세, 북한이 33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질의 노동력과 토지와 그리고 광물자원 이런 것들을 결합하면 분명히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미래 정책 과제와 관련해서 좀 화두로 계속 던져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 겸 거기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그 중기청 하는 걸 옆에서 봤더니, 중기청의 업무 이외에 이게 이제 우리 부처를 나눈 것이 외무, 내무, 외무, 행자, 산업 이런 식으로 그 기능별로 우선 부처가 나눠져 있는데, 중소기업에 관한 한 기업 규모로 좀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청에서 하는 일이 중기청이 거의 스몰 캐비넷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중기청은 안 한 게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불공정 거래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 노노이 말씀드린 연유가, 이게 중소기업의 육성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중소기업 청이랄지 중소기업 부보다는 차라리 그걸 더 확대를 해서 전 내각에서 그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서는 산업 수출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을 담당해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업무랄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언론, 농수산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전 부처에서 골고루 이건 국가의 성장의 동력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차라리 전 확장 좀 시키면 어떨까 하는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갔어요. 그 말씀이고, 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규모 크기에 따라서 법인세 문제는 제가 그쪽은 나중에 조세호나 어디 좀 문의를 해주시고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두 가지 답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얼른 답변을 올린다면, 저 문제는 계속 민간 기업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의 투자 임시세액 공제랄지 등등을 통해서 물적인 투자, 시설 투자, 설비 투자 이런 데에 대해서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데, 사람에 대한 인적 투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깎아주는 게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로 이제 서비스 업체나 R&D 업체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세제실이나 예산실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이느냐, 사람 몸에 투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 거부하는 의사를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그냥 중립적으로 만들어 놓자. 최소한 미니멈. 그 답변 얼른 올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전에 보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부쿠라파 그걸 잠깐 봤는데요. 그때 보니까 1차적인 세전은 그 주인에게서 알아도 소득 분배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로 소득세에 들어가서 세금을 높은 누진적으로 때리니까, 그러니까 상당 부분 소득 분배가 완화되는 걸 보였는데, 그래서 전에 그 참여정부 시절에 그랬던가요? 그때 정책적인 슬로건이 경쟁은 많고 시키겠다. 그러나 경쟁 후에 결과에 대한 소득은 공평하게 만들어 놓겠다. 저는 그 방법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는 여러 가지 철도 연결망이랄지, 우선 개성공단 문제도 있지만 철도 연결망이랄지 잠재적 성격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국방 외교적인 안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잘만 갖춰주면은 아주 그 의원님 말씀대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주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K대에 참고로 북한 팀도 있습니다. 북한 연구팀. 네. 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하는 단계에 따라서 고용 창출과 충돌을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라고 생각이 돼요. 이 고용 창출, 일자리 문제가 국가적 과제고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이고 이게 경제 성장을 전개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서 기존의 직업군이 약 40%, 50%가 소멸이 되고 새로운 직업 창출된다고 그러는데 이 고용정책으로 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방향과 내용은 뭘 세워야 될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 가장 아픈 점이 이제 바로 의원님 말씀하신 데 고용 문제인데 그래서 무인 생산 체제가 되고 무인 체제가 되면은 고용 문제가 줄어드는 고용이 엄청 줄어들 문제인데 근데 이제 저는 우선 우리나라 저도 이제 빨리 답변을 올려야겠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고용 체계를 크게 본다면 그나마 실업률 3-4%를 유지하는 연유는 선진국처럼 높지 않은 연유는 기성세대 4050들이 과거 제조업의 3D 업종에 종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선진국형의 교육, 양육, 환경, 보육 환경에서 자란 20대, 30대들은 특히 청년들은 지금 실업률이 10%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직업을 고르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도 좀 약간은 있다고는 하겠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같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취업 구조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상당 부분 좀 줄어들 여지가 우선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 올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좀 잔혹스러운 얘기인데 전체적인 우리 글로벌 국제 분업 구조로 보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선진국형으로 끌어올려져야 됩니다. 그 연유는 개도국들은 지금까지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는 밑에 산업 저변에 그 노동자들의 그 노동력에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였고 상층부는 미국을 포함을 한 선진국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R&D나 산업 디자인이나 이런 걸 공급을 해서 먹고 사는 구조였는데 4차 산업혁명 구조도 여전히 그 구조를 더 강화시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그 경계 보더라인에 서 있는데 여기서 빨리 탈출해서 위로만 들어가 준다면 다른 나라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 안 하게 될 테니까 산업 성장이 어떻게 될지 앞날이 어두울지 모릅니다. 고용 문제도 생기고. 근데 우리가 고급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조로만 올라가 준다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여전히 고용 문제는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그렇게 답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네. 숙련도도 낮고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고용 창출 기회는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그분들은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분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공적 부조가 들어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박사님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그 KDI에서 오셨으니까요. 네. KDI가 이제 정부 사업이라든가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평가 방식 이걸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우리 경쟁력 자체를 WEF도 그렇지만 그런 거를 인용하시면서 그 효율적이냐 아니냐의 그런 기준 갖고 좀 파악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인데요. 그거가 이 제대로 되지 그 순위에 막 걸맞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위 구조 조정이 그런 지대한 그 과제를 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높이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논지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로 보는
구조를 택하고 있거든요. KDI가요.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DC 분석도 그렇고요. 네. 정부 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을 프로그램도 그렇게 분석을 해내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 보면 아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정부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할 때 가격 기준이 아니고 가치 기준으로 방식 전환을 사고 방식의 전환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제시를 하셨어요. 네. 빚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프라이스 가격 그 자체만 갖고 따질 게 아니고 네. 그것이 창출해내는 가치, 밸류 반드시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KDI도 그런 발상의 전환 그리고 그로 인한 데이터의 제공이나 분석 자료에 대한 서포트가 정부 측에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파트 저희가 이제 예비 타당성 제도 할 때 저희가 분자 분모를 놓고 1보다 크냐 작으냐를 따져야 되는데요. 밑에 분모로 들어간 거는 기존에 이제 투자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가격으로 들어가고요. 그 말씀하신 그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떤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을 때 그로부터 이제 가치가 얼마나 창출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그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그 KDI 직원이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현지에 가서 아니면 그 분야 종사자들 전문가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랜덤 체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가치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것이 1보다 크면은 돈 들어간 거에 비해서 창출되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채택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기준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 사람이 하던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한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 찾아뵙고 더 좀 좋은 가르침 받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에 저희 첫 번째로 국제연구관으로서 KDI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Chief Economist 오늘 설명을 좀 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저희 KDI는 현재 새 정부에서 추진해낼 국정과제에 대해서 저희들 분야별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키워드는 포용과 혁신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자. 그래서 혁신 측면에서는 역시 뭐니 해도 규제 체계의 합리화를 통해서 창의와 열정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산성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규제 체계를 합리화, 개혁하는 그 규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 개혁이 필수라고 봅니다.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만이 이 규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포용 측면에서는 우리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 소득분배 악화 문제라는 것이 될 텐데 저희는 특히 또 구조조정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속제조업의 구조조정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재훈련, 탈락되는 그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실업 대책 지금 선진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실업급여는 최장 7개월인데 OECD 평균은 15개월입니다. 그리고 보장성도 낮습니다. 충분히 15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보장성도 올리면서 그 15개월 동안에는 이 재훈련, 박주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때 이 일자리에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했었을 때는 결국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일자리가 나올 텐데 그런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스킬을 교육시키는 그런 재훈련을 맞춤형으로 정말 효과적인 그런 재훈련 정책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회안전망 정책이 있어야 규제 혁신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저희들이 복원하면서 그 포용적 성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그 지금 정말 그 포용적 성장 측면에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심층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금 지원도 있고 여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지 지원만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가가치를 늘리고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지금 프로그램이 소상공인인 경우 10인 이하 종업원. 근데 그 창업하겠다는 소상공인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재훈련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다. 아주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어떤 그 휴먼 캐피탈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혁신적인 투자가 인력에 대한 투자가 결국은 포용적 성장을 하는데 기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도 연구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날 많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발표해 주신 김주훈 수석 이코노미스트 또 김준경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20일 날 금요일 날 아침 7시 20분에 이번에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한 집중적인 강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